권소희 장편소설 독박골 산 1번지 제3화 돈을 줍는 비둘기. 쿼기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는 3층짜리 목조 건물 꼭대기에 있다. 담장이 넝쿨에 둘러싸인 건물은 창문만 빼꼼하게 뚫려 있다. 계단을 밟으면 오른발 왼발 나무 널빤지들이 서로 다른 음폭으로 번갈아가며 삐그덕거렸다. 오른쪽 복도 끝에 그의 스튜디오가 있다. 그가 스튜디오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그질 않는다. 그림을 그릴 때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는 문을 잠글 수가 없다고 했다. 몰입도가 높은 그의 습성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나갔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나는 예전처럼 책 제목을 훑고 붓통에 꽂아있는 붓들의 개수를 셌으며 창밖 너머로 바닥에 푸드득 내려앉는 비둘기들의 둔한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부스스하게 빗지 않은 머리카락도 사뭇 진지하다. 용문시를 새긴 팔뚝을 바쁘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안경을 위로 치켜 올리기도 하고 양 눈썹을 미간으로 모았다. 그건 그가 집중을 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는 표시이기도 하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파인 현침살 주름은 아마도 그의 버릇 때문에 생긴 것이리라. 그림을 그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시 잠겨 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예전에는 나는 알몸으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 내가 누드 모델로 그의 앞에 섰을 때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바닥에 놓인 직비들을 세웠다. 금색 분양이 도금된 청색 세라믹 화병 속에 꽂힌 붓의 개수를 천천히 세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제목을 읽고 또 읽었다. 내용은 몰라도 책 제목만큼은 박사 수준이다. 첩첩이 쌓인 책들의 제목을 보며 나는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짐작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칼 세건이 쓴 코스모스가 궁금하기도 했고 서부 헐리우드라는 소설책은 읽고 싶기도 했다. 코스모스라면 가을에 한국에 피는 꽃 이름 아닌가? 하지만 나중에 그 책이 꽃이 아니라 우주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고는 호기심도 거두었다. 내용이 궁금한 책은 그에게 무슨 내용인가 묻기도 했는데 아주 드물지만 신기하게도 어떤 책은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대충 알아맞힌 적도 있었다. 비둘기들이 벌거벗은 내게 달려올 것처럼 유리창에 자기 몸을 들이받았다. 그러다 어떤 녀석은 균형을 잃고 푸드덕 땅 아래로 내려앉기도 했다. 가끔 발톱이 한 개뿐인 놈들이 창턱으로 슬쩍 날아들기도 했다. 도시에 사는 비둘기들은 높이 날 줄을 모른다. 비둘기들은 떨어진 빵 조각을 찾기 위해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점점 뚱뚱해져 갔다. 새들은 뚱뚱해지면 날지 못한다. 날개가 없는 쥐들은 날지 못하는 새들의 발가락을 갉아먹었다. 쥐들이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새들은 고작 몇 발자국 옆으로 옮길 뿐이었다. 굶주림은 말초 신경조차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세상 사료도 마찬가지다. 살아남기 위해선 육신의 어느 부분인가 절단되고 끊어져야 했다. 그의 누드모델이 되는 동안은 벌거벗은 채로 움직여야 했다. 정지된 채 있다가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나체로 커피를 마시고 잡지를 뒤적였다. 가끔 그림을 그리다가 은빛털이 부숭숭한 그의 손바닥이 내 몸을 훑기도 했다. 거부할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내 알몸은 손에 목탄가루를 묻힌 그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컥판. 그는 내게 처음으로 사진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남자다. 지금은 롱비치 아트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화가이고 크로키 작가로 정평이 나 있는 중년의 작가다. 나를 처음 만날 때 그는 가난한 대학원생이었다.
그에게는 내 거죽이 필요했고 나는 그의 돈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에겐 돈이 없는 날이 더 많았다. 돈이 없을 때는 물건으로 화대를 지불하기도 했고 돈이 생기면 맡긴 물건을 도로 찾아가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돈이 없다며 디지털 카메라를 맡겼다. 나는 호기심으로 그가 맡겨놓고 간 카메라에 눈을 가까이 들이댔다. 작은 구멍을 통해 들여다본 세상은 은밀했다. 마치 여자의 성기를 들여다보듯 쾌미하고 자극적이었다. 희한하게도 보고 싶은 대상이 렌즈 안에 가득 찰 때는 포만감과 배고픔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 충동은 아주 강렬해서 살고 싶다는 의욕까지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가 맡겼던 카메라로 업소에 있는 여자들을 마구 찍어댔다. 그녀들은 알몸에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에 부끄러움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했다. 반발도 저항도 없는 그녀들의 도발적인 일상은 카메라 메모리 칩에 하나둘 쌓여갔다. 흑인에게 얻어맞은 챙의 얼굴도 그 즈음에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 사진으로 나는 플리처상을 타게 되었으니 챙각해본 내게 스승이자 은인이었다. 그는 내게 몇 광년 전에 존재했던 우주의 한 별이었다. 그는 사진뿐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언어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언어, 그의 손에 들린 연필이 스스슥 지나간 종이 위에는 무언가 나타났다. 간결하고 자유로운 손놀림에 나는 반했다. 속박되지 않은 언어가 머무는 곳, 거기에 꽃이 피어나듯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는 종이 위에 집약적이고 밀도가 단단한 이미지가 아니라 허술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흔적을 남겼다. 나도 그를 따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화실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종이에 묘사했다. 처음엔 괴상하게 그리더니 점점 형태가 제대로 잡혀갔다. 나는 그가 부르지 않아도 손님이 없는 날에는 화실에 와서 종이에 정밀 묘사를 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죽어버린 내 영혼을 가까스로 되살려낼 수가 있었다. 자신감이 생겼다. 구태여 A가 되어야 한다는 억압도 받지 않았고 설사 B가 된다 해도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다. 나는 양미래니까. 언제 왔어? 좀 전에요. 그럼 왔다고 신호를 보내야지. 괜찮아요. 시간 많은걸요. 오늘 그림 그리려고? 아니, 그냥 놀러 온 거예요. 그는 유리창 아래 놓인 흰색 부직포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내게 팔을 벌렸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들이닥친 바람결에 덥수룩한 은발이 우수수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난 그의 무릎 위에 걸터앉아 두 팔로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가끔은 가슴에 더부룩하게 난 그의 은빛털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다. 나 어쩜 한국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잘된 일이야? 아니면 잘못된 일이야? 그는 언제나 50%의 확률로 물었다. 그러면서도 세상엔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고 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그럼 편견이 있는 모양이네. 편견이 없어야 망설이지 않게 되거든. 편견이요? 지금 내가 망설이는 건 편견 때문이었나?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편견이 없을 리 없지. 어떻게 미국에 살게 됐는데. 집착에 가까운 도피 생활이었다. 나는 미국인 남편과 이혼하고도 조앤 플린이라는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이름만이라도 간직하면 동화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낯선 이방 문화에 섞여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등지고 돌아섰던 나를 한국이 초청했다. 내 명성 때문이든 뭐든 그들의 부름은 내가 한국 사람이었음을 새삼스레 떠올리게 했다. 생소했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다. 한국 방문은 이색 문양의 정신을 파는 촌티나는 여행객처럼 가볍게 찾아갈 수 없는 나라다. 물론 남도문시장 입구에 서 있어도 쉽게 인파에 뒤섞이고 언어 소통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나라이긴 하다. 간혹 재수가 좋으면 길을 걷다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불쑥 내 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자꾸 내 발목을 붙잡았다.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목탄 냄새가 났다. 업소 여자들은 서양 농민 누린내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의 몸에서는 땅에서 맡아지는 노동의 냄새가 났다. 고마워요. 뭘? 당신을 만난 건 내게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준다니 고맙군.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LA로 왔을 때는 정말 절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말게 찌들어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노숙자가 되었을 거예요. 나도 당신을 알게 되어 영광이야. 내가 어떻게 필리처상을 탄 사진작가하고 이렇게 숨을 같이 쉴 수가 있게 됐는지.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날 잊어버리지 않을 거죠?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같이 멋진 여자를 잊을 수가 있겠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한국에 가서 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라고. 글쎄요. 한국 사람들이 놀라긴 하겠죠. 내가 조앤이 아니고 미래라는 걸 알게 된다면. 미래? 그게 당신의 한국 이름이야? 미래. 괜찮네. 기억하긴 나쁘지 않아. 발음하기 쉬울지 몰라도 그 안의 시간들은 쉬운 세월은 아니에요. 그렇겠지. 하지만 현재 자신의 모습만을 보라고. 지금 얼마나 대단해.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 지난 과거 따위는 오히려 아름다움이지. 당신은 지난날 내가 어땠는지 잘 몰라서 그래. 당신의 과거? 사람마다 자신만의 과거가 있긴 하지. 감추고 싶은. 하지만 과거가 자신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이야. 무거운 짐? 그럴지도 모른다. 내겐 분명 짐이었다.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그런데도 벗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기 위해 나는 양미래라는 이름을 버리고 조앤 뿔린 속으로 숨었다. 한국엔 언제 가는데? 근데 아직 한국에 갈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왜? 비용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뭔가 복잡해요. 두렵기도 하고요. 아니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요. 그렇다면 더 가봐야 되겠네. 조앤이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자신을 돌아볼 때도 됐어. 과거는 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있는 거야.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은 진짜 지옥이지. 그럼 이곳을 방문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가? 조앤이 보고 싶어서 나야말로 큰일 났는걸. 실은 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굴? 아버지, 그리고 나. 왜? 지난 시간들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난 그들을 먼저 용서해야 하거든요. 자신의 선택을 타인의 탓으로 돌렸었군. 너무 잔인하군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다니. 사람들은 남 탓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 일이야. 당신 말이 맞는지 모르죠. 지금은 내 삶을 설명하기 위해선 아버지의 무능력이 존재해야 했고 부도덕한 엄마가 필요했어요. 갑자기 한국이란 곳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지는걸. 조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이렇게 겁을 내고 있다니. 아직도 그것은 한국 전쟁 중인가? 한국 전쟁.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잊고 있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고적감이 몰려왔다. 고궁 한 귀퉁이에 말없이 자리 잡고 있는 해치의 쓸쓸한 뒷모습처럼 문득 한국 전쟁의 비극이 떠올려지고 아버지가 생각났다. 전쟁이라는 끔찍한 참상은 다신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여겼다.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이겠지만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때문에 아버지의 삶은 평생 외진 곳에 살며 빛을 잃어갔다. 사람들은 평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관심 두지 못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참전 용사는 쓰다가 불발된 포탄 조각처럼 버려졌는지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라는 인생줄에 걸려있던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빨랫줄에 널어놓았던 흰색 브라우스가 바람에 날려 엉뚱한 곳에 처박히듯 난 이렇게 미국 사람이 되어 조엠 플린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맞부딪혀봐. 상처받는 게 두려워? 당신은 세계가 인정해주고 있는 사진작가 조앤 플린이라고. 이제 보니 당신의 사물을 보는 독특한 앵글은 당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지도 모르겠네.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한국을 가보겠어. 해답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였다. 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갔다가 불편하면 되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구나. 해답은 간단했다. 포기가 아니라 보류를 택했다. 당분간 쿼과의 헤어짐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도 나도 이별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집착이 배제된 사랑은 몸이 건조할지 모르지만 그것만큼 자유스러운 관계도 없었다. 나는 쿼의 충고가 옳다고 여겼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 무거웠던 마음이 사라졌다. 총영사관의 임 영사로부터 연락 오기를 내 쪽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을 정도로 홀가분해졌다. 짐을 쌌다. 버릴 것과 창고에 보관할 것들을 분류했다. 늘 옮길 것을 염두에 두었던 탓에 박스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수첩은 만화 캐릭터가 인쇄된 초등학생용 수첩이다. 삐뚤삐뚤 준비물이라고 어설프게 쓴 글씨. 낯이 있다. 내가 쓴 글씨였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도 한 장 꽂혀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연극 분장을 하고 있었다. 모두 아라비아 상인처럼 긴 수염을 붙인 채 웃고 있었고 나는 한 손으로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내 옆에 있던 아이 찬우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독박골. 그곳은 내 모든 기억의 시작이었으며 과거라고 불려지던 세월의 전부였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다음은 제4화 독박골이 어딘가요가 이어집니다.